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측 통행입니다. 예? 아니 뭐라고요? 아니 평생 좌측으로 다녔는데 왜 갑자기 이 우측으로 다니라는 거죠? 네, 이 라떼는 말이죠. 이 사람은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부터 이게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네, 이 보행자가 우측 통행을 하면요, 이 교통사고가 20%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측 통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던 거죠. 그렇죠. 이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사실 이 좌측 통행은요, 일제 때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사람은 물론 자동차와 열차 모두 좌측 통행을 강요했는데요. 지금도 일본은 좌측 통행이죠. 그러고 보면요, 이 국민학교가 뒤늦게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이 좌측 통행 청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한동안 보행자들끼리 이마를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차츰 익숙해졌고 정착됐습니다. 자, 벌써 12회가 지났는데요. 설마 여전히 내 맘대로 걷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정재환의 아리아리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콕 황진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네. 자, 먼저 이번 주 화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은 요 며칠 화제가 되고 있죠. 독일 검찰, 현대차, 기아 압수수색, 디젤 게이트 휘말리나 현재 이제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유럽 현지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소식이네요. 네, 왜 맞아요. 독일 검찰이 우리 차를 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탑 기업 두 개인데 이렇게 네. 수색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 독일의 이제 룩셈부르크 사무소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일단은 독일에서 일단은 글로벌 부품업체로부터 이제 두 곳으로부터 이제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단 아하. 디젤차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단 현지 검찰이 해당 이제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이 일상에서 이제 수시로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네네. 이런 사건 때문에 일단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아직 혐의죠,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닌 것 네네네. 같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의 그 디젤 게이트 사건 이런 게 네. 벌써 한 7, 8년 전인가요? 예. 맞아요. 자, 구체적으로 지금 현대기아차 어떤 차량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 7, 8년 전에 그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네. 사건이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해당 불법 장치가 달린 디젤 차들이 이제 21만 대 정도고요. 한 2020년부터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당국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모든 서류들을 현재 좀 수거를 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태고 네. 현대차도 일단은 유럽 법인 측에서 일단은 압수수색이 들어온 게 맞다라고 사실을 좀 인정을 한 상태인데 네. 일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이 현대차, 기아차 이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다 맞아요.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진짜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벤츠 코리아나 이런 독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배기가스 조작으로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예,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정말로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아마 좀 상당한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뭐 과징금은 물론 이제 명성에도 타격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근데 한편 일각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좀 길을 꺾으려는 게 아니냐 아하. 그런 계산이 좀 섞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후자였으면 하는 그러게요. 그런 바람이 드는데요. 네. 예, 앞으로 좀 관련 소식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두 번째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전기가스비 동시 인상입니다. 네. 한 차례 연기됐던 3분기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결국 네. 이제 이달 7월부터 전기와 가스비가 함께 오르면서 고물가 상황에 좀 더 이제 부채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기세 또 가스요금 어느 정도 오릅니까? 네, 일단은 전기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5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면 네.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이 이제 평균 이제 사용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500원 전후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가스비가 같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스비도 이제 일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단은 인상을 하겠다라고 스케줄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정말로 인상이 되면서 한 2,200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를 합치다 보면은 이제 7월부터 한 4,000원, 5,000원 정도 올라가는 네.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4,000원, 5,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체감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커피야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예, 전기 가스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필수제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제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도 아주 땡볕입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예. 이 에어컨 네. 이거 써야 되는지 이게 또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뭐 카페 네. 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MC님께서는 전기세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는 이제 2인 가구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역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에어컨. 그렇죠. 네, 더운데 에어컨을 맞아요. 이제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누진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낸다. 그렇죠. 예. 맞아요. 일단은 에어컨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밤에 이제 잘 때 에어컨을 트는데 네네. 이런 전기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누진세니까 사용하는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에어컨을 좀 더 많이 트시는 분들이라면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올 여름에 폭염 예보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더운데 아마 이번에 전기세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 에어컨을 튼다. 예. 황진영 아나운서께서 일을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그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쵸. 어떻습니까? 일단은 요새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다 네.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태인데 전기와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수제니까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같이 올라버리니까 일단은 모든 분야의 물가 상승에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6%대라는 게 이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IMF 이후에 좀 처음 있는 일이니까 조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올 10월에 또 가스요금 인상이 한 차례 더 예고가 돼 있어서 그때는 소비자 물가가 7%대에 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하. 조금 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참 장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예, 정부가 요 물가, 예, 뭐 미국도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요 물가를 좀 잘 관리해줬으면 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확인해 보죠. 네, 최저임금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네, 내년 최저임금 확정이 됐습니다. 인상이 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네, 이는 이제 올해 9,160원보다 한 460원 인상이 되고 5% 정도 인상이 된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유사항을 포함해서 이제 월 평균 이제 월급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201만 원 580원, 201만 580원인 셈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올랐는데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 협상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매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노사 간의 갈등이 좀 굉장히 깊어서 그런 건데 네. 이견 차이가 이번에도 올해도 역시 좁혀지지 않았다는데 일단 노동계에서는 아니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월급은 또 안 오르냐. 네, 이게 실제로 오른 게 아니다. 맞아요. 만 원이 오르지 만 원까지 인상이 안 되면 네.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경영계 측에서는 아니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이미 네. 다 올랐다. 우리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 너무 아하. 힘들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둘이 좀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좀 양측의 입장이 모두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이어서 네네.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확인해 보죠.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 딸 이제 입은 원피스가 화제라고 하는데 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이번 주에 일단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화면에 네네. 현재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일단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장녀 결혼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제 딸 원주 씨가 또 참석을 했는데 네네. 그 하객들 사진 중에 특히 이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딸에게 우산을 딱 씌워주는 사진인데 네네네. 네,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다정스러운 그 부녀지간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뭐가 화제가 된 거죠? 일단은 저 사진에서 딸이 입은 원피스가 화제가 네네. 됐습니다. 아,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따님의 이제 원피스에 대해서 네. 저거 어디 제품이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네네. 또 얼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얼마로 보이세요 혹시? 글쎄요, 뭐 조금 비싸긴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재벌집 네네. 딸이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도 못 해봤자 한 1,000만 원? 막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로요? 네, 근데 1,000만 원 아니고 네. 294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네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 제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미 국내 홈페이지에서는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품절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이야, 그 원피스 하나에 200 얼마요? 294만 원이요. 거의 300만 원짜리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원피스도 원피스지만은 역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따님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모든 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뭐 졸업 파티 뭐 이런 것도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이 원주 씨 딸 이제 졸업 파티도 화제가 됐는데 한 네. 달 동안 파티를 해서 졸업식이 한 달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때 입었던 원피스도 뭐 4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네네.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때 입은 옷들은 그렇게 뭐 비싼 옷은 아닌 것 네, 같네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참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황지영 아나운서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만사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이죠?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건강은 모르겠어요. 한번 좀 건강 검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건강해야죠. 예. 예, 너무 일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을 예. 재미있게 하니까요. 네네. 피로감이 없습니다. 아직도 젊고, 예. 네. 이제 지난주에 그 몽골 제국 얘기를 예. 좀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 예. 몽골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에서는 몽골 제국이라고 하면 일단 원나라만 정도 알고 그렇죠. 다음 네. 이제 원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고려를 좀 네. 약간 괴롭히고 원간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한반도에서는 그거였잖아. 그 군인
정복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 고려의 왕의 말에 네네.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네네네네. 이제 군인들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나라의 어떤 예. 간접집에 들어 있었기 네.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네. 여러 면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거죠. 계기로 이제 그 정도 투기의 아이템으로 사람들이 몽골 제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몽골 제국이 전 네. 세계에다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좀 약간 배워가야 되는 네.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몽골 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후속 이야기들을 네네. 통해서 세계사를 좀 더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몽골 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요. 우리는 네. 몽골 제국이라고 하면 그냥 뭐 몽골 반점 정도 아는데 예. 이제 이걸 좀 약간 우리는 싹 잡고 우리 인터넷에다가 하나 네. 이렇게 그 아카이브로 예. 좀 약간 정보가 알찬 영상 하나 네.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선정했죠. 네, 그렇죠. 튀르키예에서는 몽골 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터키는 이제 정통적으로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제일 흔한 이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모함메드, 하산, 알리, 후세인이 제일 흔한 이름이거든요. 네네네. 한국에서 절수이잖아요. 제일 네네. 흔한 이름. 예, 예전에 영유아 그런데. 철수. 예. 예. 근데 신기하게도 네. 이 이슬람적인 이름들 다음에 제일 많이 터키에서 흔한 이름들이 뭔지를 물어보신다면요. 네네. 징기스. 흔해요. 징기스. 예. 그리고 징기스칸의 이제 징기스네. 그렇죠. 징기스칸의 징기스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 뭐냐면 이스켄데르. 알렉산더의 터키식 발음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터키 사람들은 세계적인 이렇게 진짜 위대한 장군들에 대한 살짝 좀 약간 집착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징기즈라는 이름은 터키에서 흔한 이름이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뭐냐면 이 몽골 제국이 여기저기 네.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 전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학교들도 만들었어요. 네. 그 학교들 중에 하나는 제 고향에 있거든요. 아하. 바로 제 고향 앞에 있는 에르즈루마이라는 도시에 그 야쿠티의 메드레세스라는 네. 이게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내 학교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딱 아하.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몽골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보존이 돼 있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남아 있고요. 네네. 제 고향에 가까워요. 예. 우리 이제 뭐 수학여행도 여기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주변에는 커피숍들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네네. 주말 나들이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몽골 사람들 전쟁만 한다 뭐 무슨 의미가 네. 있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몽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또 이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중동에서 네. 하나의 테러 집단이 있었습니다. 아, 하샤신. 그 언제 쪽입니까? 그 당시에요? 그렇죠. 중세? 13세기에. 예. 네네. 이건 이제 그 영어로는 암살이라는 단어는 assassinate에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거 원래 마르코 폴로가 그 테러 집단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샤신이니까 아하.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거기에서 유래한 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샤신에서 어쌔신이 된 거로군요. 그렇죠, 영어에. 그렇죠. 이제 이 하샤시 뭐냐면 네네. 마약인데 예. 이 테러 집단 대원들이 마약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의식을 잃고 이제 네네. 위에 있는 지도자 말을 들어서 셀축 제국의 이제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네네. 암살을 했었기 때문에 아하. 하샤신이라고 해서 하샤신 네네. 그 마약을 만드는 식품의 이름이에요. 어허. 근데 이 테러 집단이 무려 160년 동안 중동에서 여기저기 나라들의 네네.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암살했는데 네. 이 테러 집단을 없애버리고 소멸시킨 나라는 역시 몽골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터키에서 바로 몽골 몽골에 대해서 제국이었다. 좀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몽골이 네. 그 동아시아의 이제 중원을 이제 점령을 하고 네. 지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까지도 네. 아주 강한 어떤 통치력을 행사를 했었는데 네. 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이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시기로 봤을 때는 그 몽골 제국의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았지만 네. 근데 땅 덩어리로 봤을 때는 로마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알렉산더 뭐 그레이트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제국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을 다스렸거든요 몽골 제국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양 기록들을 보시면 징기스칸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Great Han of People. 사람들의 황제이다. 네네네. 한 지역의 황제 아니고 아하. 인간의 황제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제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땅덩어리거든요. 네네. 근데 옆에 있는 거는 몽골 제국이에요. 예. 몽골 제국 보시다시피 일단 아시아를 하나 세트로 먹었고요. 네. 이제 중앙아시아는 기본이고 중동에 어느 정도 그리고 유럽까지 먹었어요. 네, 동유럽까지 갔죠? 예, 그렇죠. 예, 예. 오늘날에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밀린 이유가 바로 이 몽골 제국 때문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네. 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그 지역을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가 네네. 수도는 키예프였다가 몽골 사람들한테 멸망당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애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어허. 이런 식으로 어느 날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네네. 큰 제국을 만들었죠.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건 이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그렇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몽골 제국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슬람 세계에서 몽골 제국에 대한 평가가 지금에 와서 좀 약간 달라졌는데 처음은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을 이제 13세기에 만났잖아요. 이 이슬람 네. 세계가. 예. 그때 악마로 봤었어요. 악마다. 왜냐하면 예. 와서 이슬람 그 제국을 없애버렸잖아요. 뭐 침략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니까 뭐야 이 몽골 제국의 황제들의 손주들이 네. 다 이슬람으로 개종해가지고 네. 다음에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아시아에서 확산시켰네. 어허. 그래서 처음에 악마 역할을 했지만 네네네. 그 이후엔 전사 역할을 했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 예. 한국 사람들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모함메드 사다의 그 예언들이 하나 있어요. 예. 이제 사람들 물어봐요. 사도님 언제 세계가 이제 없어질 거 이게 종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종말 언제 세계 예. 종말이 있을 세계의 겁니까? 종말. 예. 모함메드 사다이 이런 말이에요. 위에서 아니면 북방에서 키가 작고 눈이 살짝 작은 네. 사람들이 침략하러 온다면 네. 그때 세계의 종말이 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방에서 왔네, 키가 작네, 눈이 작네. 네네네. 그러면 모함메드 사다가 말했던 그 시기 아니냐 해서 어허. 진짜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세계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어허. 그 정도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중동을 이렇게 좀 약간 괴롭혔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역효과를 일으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몽골 제국을 얘기할 때 이제 징기스칸을 빼놓을 네. 수가 없는데 네. 앞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왕이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네.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 몽골이 그 몽골 고원에서 일어나서 네. 이렇게 넓은 제국을 건설하기까지 단순히 싸움만 잘해서 이걸 건설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이제 사람들이 이 몽골 사람들이 말만 잘 타가지고 네네. 뭐 칼만 잘 쓰니까 이렇게 찬이 나가고 사람들을 죽이니까 큰 제국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어허. 이 몽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초원에 있는 그 북방 오랑캐 민족들의 호족들의 그 군사 그 기술들을 다 모았어요. 네네. 예를 들면 톨골족 튀르키예의 이제 그 조상들이잖아요. 네. 그 톨골제가 저승달 작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전을 다 흡수하고 네. 다른 민족들의 군사 작전을 다 흡수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 기술 일단은 다 만들었고요. 네네. 그 이후로는 오늘날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최고의 국정원 어디예요? 미국의 네네. CIA잖아요. 예. 그 당시에 몽골 거였어요. 몽골이 웬만큼 나라에다가 자기 간첩들을 보내주고 아하. 거기서 그 군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네네. 군사적인 체계가 어떤지 다 미리미리 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네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거 뭐냐면 교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보력이 강했고 예.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교육. 예. 교육. 몽골 제국이 어디나 가면 거기 있는 학자들을 다 모으고 그분들의 기술을 다 받아서 그 학자들한테 받았던 기술들을 항상 이용을 해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 고향 옆에다가 내 학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 몽골에서는 그 교육이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네. 이제 군사력뿐만 아니라 네. 이 정보력과 교육 뭐 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결국은 대제국을 건설할 수 네. 있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예. 이 몽골군이 아주 그 잔인한 그 살인자 또는 뭐 학살자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그 어디죠 바그다드인가요? 뭐 이런 데를 다 그냥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반사실 반진실인데요. 반반이다. 예, 반사실 예. 반거짓인데요. 그때도 반반 치킨 뭐 이런 게 유행했나 보죠? 예. 네, 그래서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예,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학살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몽골 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
미리 거기 있는 학자들한테 이제 간첩들을 보내서 네. 우리 조만간 여기서 엄청난 전쟁을 할 건데 미리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니네들의 목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면서 아하. 학자들 미리 구축하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이 왜 왔냐면 몽골 사람들 보기에는 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런 학살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음에 몇 명 증인을 냅두고 그 증인들의 비난을 허용해주거든요. 네. 그럼 그 비난 나갔던 사람들이 야 몽골 애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 하니까 이제 사람들 겁을 먹어서 네네. 일부 나라들이 전쟁 없이 바로 네, 되게 항복했다 그러더라고요. 항복해요. 예, 그래서 예.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학살이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아하. 아,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저는 기자로서 전달만 했습니다. 아, 그들의 주장이다. 네. 네. 그러면 이 몽골이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정말 그 전 세계를 네. 통치했다. 네. 뭐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은.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조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칸이 죽으면 네. 즉슨 지도자가 죽으면 그 제국을 자기 자식들 사이에는 분배시켜요. 이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네. 물론 처음엔 어느 정도 그 중앙 집권에 누가 있었고 네. 아무리 분배한다고 해서 다들 그래도 중앙에 있는 칸 황제한테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다가 오래 가지 못했고 일단은 제국이 분단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제국으로 쪼개진 거죠. 예. 칸국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국들도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네. 들면 중국에 있는 원나라 예. 오랫동안 중국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자가타이 가강국 이거는 그 이후로는 티무르 제국으로 변신되면서 또 중앙아시아를 독립시켰거든요. 네네. 오늘날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조상들인데요. 예. 그리고 그 자가타이 가강국에 있는 그 백권 싸움에서 밀리는 왕자가 도망갔어요. 인도로. 네네. 인도에 가서 한국 말로는 무굴 제국, 아하. 원래 현지 말로는 바불 제국을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하러 올 때까지는 인도를 다스렸어요.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이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 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쪼개진 제국들도 나름 큰 제국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중국도 그렇고 네. 또 인도도 그렇고 또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 네.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여전히 어떤 몽골 제국의 어떤 유산이랄까 네. 그런 영향 아래에서 이렇게 또 역사가 이어져 왔다. 그렇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알파고 씨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이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뭐 이런 네. 비극적인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몽골 제국 같은 이런 큰 나라 네. 이런 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지금 몽골 제국의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네, 무슨 말이냐고 사람들 예. 갑자기 뭐라고 그렇지만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있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행은 똑같습니다. 네. 몽골 제국이 이렇게 크게 제국을 만들었던 이들 중에 하나는 미국처럼 네. 자기 화폐가 세계 무역에다가 아하. 주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사람들이 몽골 제국을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냐면요. 몽골 제국 안에서는 화폐 단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사람들이 몽골 제국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무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 팍스 몽골리카가 수립된 거예요. 네, 네. 지금 현재로서도 팍스 아메리카나가 수립된 상황이고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말을 하죠. 예, 얼마나 팍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근데 이제 팍스 몽골리카 정도의 진짜 간보위한 네. 팍스 이쪽어 저쪽것이 다시 생길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제 영토를 뭐 침략을 해서 거기 네. 점령하고 지배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네. 몽골 제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 네. 방금 이제 미국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이런 나라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뭐 봐야 그럴 수도 되겠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아직 인류가 개발하지 못했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의 인정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든지. 네.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뭐 많은 것을 배웁니다만은 예.
몽골 제국의 역사에서도 배울 게 있겠죠. 다만 한 가지 네. 잔인한 학살자와 같은 예. 그거는 그런 안 좋은 어떤 그 것들이죠. 전쟁이랄까 이런 폭력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그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도 네. 이제 인류가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예. 딱 그렇게들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계속 이렇게 전쟁이 발생을 하고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몽골 제국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다음 시간에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가끔씩 언론에 나오긴 있지만 네. 분단된 나라가 있습니다. 분단된 민족이 있어요. 네네네. 나라보다는 민족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루메니아족인데 아하. 근데 루메니아는 분단됐어요. 남 루메니아, 북 루메니아 없잖아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네네. 몰도바하고 루메니아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써 있고 국기도 거의 비슷해요. 네네네. 똑같은 국기에다가 몰도바는 그냥 네네. 가운데 이렇게 황소의 머리를만 넣고 이렇게 네. 따로 국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러시아는 몰도바를 침략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네.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왜냐면 또 몰도바 안에는 러시아 네네. 사람들이 지지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네네네. 이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바람에 몰도바까지 들어가 볼까라는 네네. 그러한 거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아하, 거기까지요. 예.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루마니아, 몰도바 다 좀 생소한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하시니까 그래서 과연- 이민족의 분단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예. 예고니까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 자세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파고의 세상 만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 예,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역사를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이 여행을 하는 것도 공부가 아닌가, 좋은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허가은 아나운서 뭐 좀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요즘은 워라밸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아하. 주말을 이용해서 반짝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던 2년치 여행을 몰아서 떠나겠다 이런 요즘 분들도 좀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해외여행도 다시 풀리고 하면서요. 네네. 근데 저도 이번 여름 휴가 때 예. 바닷속 탐험을 떠나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닷속 탐험이요. 그건 좀 특이하네. 예상 밖이네요. 예, 원래 이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걸 하십니까? 이번에 배우고 있는데요. 네네. 짧은 시간 동안 바닷속을 강렬하게 탐험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 다이빙은 또 처음 듣습니다. 그건 뭡니까? 조금 자유롭게 네. 스쿠버 다이빙은 체험 느낌이라면은 더 네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이빙을 말합니다. 그래요? 예. 그 프리 다이빙을 생각하시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오늘 모실 분을 만나 뵙고 네. 제가 나도 새로운 것에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난 강동석 강연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탐험가 강동석입니다.
저는 젊은이들 상대로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용기를 내 이렇게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요. 주로 학교, 군부대, 그리고 기업체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인생은 탐험입니다. 네, 저는 총 5개의 탐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탐험은 단독으로 태평양 요트 횡단을 했었고요.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두 번째 탐험은 3년 5개월 동안 단독 요트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세 번째 탐험은 제가 산 쪽에 또 관심이 있어서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인 히말라야에 있는 브로드 피크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탐험은 고 박영석 대장님과 함께 북극 원정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탐험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탐험인데요. 해본 탐험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사회생활, 가정 생활입니다. 네, 제 첫 번째 탐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젊은이들 상대로 강연을 할 때 이 두 가지 요점을 강조를 하는데요.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도전해보는 게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요. 도전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우연히 그 탐험 관련 책을 읽고 탐험을 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요트 학교에서 요트도 배우고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 이 중고 요트 선구자 1호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구자 1호는 길이가 8.7m에 톤수는 4톤, 그리고 1978년도에 제조된 요트였습니다. 이 배에서 제가 태평양 횡단하는 동안 한 거의 1년 동안 살았었고요. 평소로 따지면 한 1.5평 남짓 했었습니다. 네, 태평양 횡단 항로가 보이는데요. 그때 LA에서 하와이까지 30일이 걸렸었고 하와이에서 또 한국까지는 54일이 더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엄청나게 헤맸었는데요. 이유는 제가 요트 학교에서 기초는 배웠는데 대양항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수만발로 이도 올려보고 저도 또 올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배워나갔는데요. 그래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혼자 있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망망대해에서 겪어본 그 고독함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생각도 하고 LA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하와이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무사히 도착을 했었고요. 하와이에서 한국까지는 또 54일이 더 걸렸습니다. 네, 태평양 횡단을 해서 저는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선구자 1호를 해군 사관학교에 기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크루즈급 요트가 귀한 시절이라 해군 사관학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저 배를 기증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 선구자 1호를 저 사관 생도들 그를 훈련시키는 실습선으로 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증을 했었고요. 덕분에 사관학교는 해군 측은 저에게 명예해군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해군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평양 횡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일주 할 때 도와줄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몇 군데 찾아갔는데 전부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제 친구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어렵게 선구자 2호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선구자 2호는 1호보다 조금 더 큰 9.2m에 톤수도 약간 더 무거웠습니다. 5톤수에
1974년도에 만들어진 요트였습니다. 평수도 한 1.5평 남짓했었고요. 이 배에서 제가 세계 일주하면서 거의 4년 동안 살았습니다. 네, 세계 일주 항로가 보이는데요. 3년 5개월 동안 제가 7만 3천 킬로를 항해를 했었는데요. 그 요트 점검과 그 식량 보충 때문에 중간중간 항구에 들려야 했었습니다. 저 항로를 보시면은 LA를 출발해서 하와이로 먼 처음에 갔습니다. 하와이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 피지를 거쳐 호주 브리스벤에 도착을 해서요. 호주 북부에 있는 다윈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진입했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콕고스섬 머리셔스를 거쳐서 남아공 희망봉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서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서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리나 섬, 카리브해의 그라나다를 거쳐 파나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하와이에 도착함으로써 전 세계 일주를 마쳤었고요. 마지막 기착지인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긴 구간은 파나마에서 하와이까지였는데요. 그때 2달이 걸렸습니다. 보통 한번 나가면은 한 달 정도 바다에 있었습니다. 네, 폭풍 사진이 보이는데요. 폭풍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일 심한 폭풍은 LA에서 하와이 갔을 때 만났었는데요. 그때는 이틀 동안 정말 산더미만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가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었는데요. 너무 두려워서 그때 구명란을 옆에 두고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튼튼했었고 저를 잘 보호해 줬는데요. 두 번째로 심한 폭풍은 희망봉 근처에서 만난 폭풍이었는데요. 그때도 바람과 파도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또 폭풍만큼 무서웠던 게 무풍지대였는데요. 저 배는 돛단 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인데 조그마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오랫동안 쓸 수는 없었고요. 그때 대서양 적도를 지날 때 제가 일주일 동안 무풍지대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게 적도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더울 거 아니에요. 바람도 한 점 없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저 인내심의 한계를 그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3년 5개월의 세계 일주 과정을 마치고 저는 부산에 무사히 도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신한국인상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세 번째 탐험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저는 또 평소 산에 관심이 많아서 연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산악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등반 기술을 배웠었는데요. 연세대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인 히말라야에 있는 브로드픽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산은 정상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하산길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때 저 아끼는 후배 한 명이 그때 사고로 실종이 됐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그 원정대 사진이 보이는데요.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친구가 그때 허승관인데 그 당시 나이 만 26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네, 슬픈 히말라야 원정 후 저는 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벌써 탐험을 간다고 여러 번 휴학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복학했을 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졸업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성적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근데 그때 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저 원래 전공은 사학과인데 그 취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더 대학교에 남아서 회계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회계가 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때 뭐 크고 작은 저 회계법인에 지원을 해봤었는데요. 딜로이트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많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딜로이트 같은 회사는 회계학을 4년 동안 전공한 친구들도 들어가기 힘든 회사거든요. 그쪽에서 실수를 했나 하는 생각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 이력서가 너무 특이해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면접 내내 저 탐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 제가 탐험에서 배운 기량과 능력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합격됐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기뻤었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놀라워하셨고요. 근데 제가 무슨 딜로이트에 들어가려고 공인 회계사가 되려고 탐험을 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게 또 절대로 우연이라고 또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딜로이트이 저를 고용한 이유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면은 직무 수행도 잘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딜로이트에서 저는 3년 동안 다녔습니다. 네, 딜로이트를 잘 다니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그 위대한 산악기인 박영석 대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 대장님은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이룩하신 산악인이신데요. 그때 브로드픽 원정 갔을 때 알게 됐었습니다. 저보고 북극 원정을 가는데 원정 매니저로 좀 참여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제가 당황했었는데요. 그때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정말 좋은 회사인 딜로이트에 들어와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언제 북극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게 북극 원정을 다녀온 다음에도 저를 고용해 줄 회사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북극 원정팀을 조인했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제가 그 원정 매니저로서 그 중갑 보급을 책임졌었는데요. 그때 만난 박 대장님과 사진을 한 장 같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멘트로 젊은이들 상대로 강연할 때 강연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뭐 패션, 건축, 의학, 뭐 스포츠,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으셔서 도전하는 게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정말 가슴에 뛰는 일을 찾으셔서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젊음이 좋은 거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고요. 도전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보다 본인만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때 겪게 될 그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거고 그 삶의 자산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탐험입니다. 본인만의 길을 찾으셔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탐험이다. 예, 오늘 아리아리 초대석 초대 손님은요, 한국인 최초로 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신 분입니다. 예, 강동석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허가은 아나운서가 왜 갑자기 프리다이빙을 생각했는지 예,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인생은 탐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탐험을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왜 요트였는지. 예, 그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네네. 평소에도 탐험에 관심이 많아서 탐험 관련 그 책을 읽다가 네. 우연히 그 요트 책을 읽게 됐어요. 예, 예. 우연히. 우연히요. 예, 네네. 그 대학 도서관에서 요트 관련 그 책을 읽고 네.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고 와 예.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요트를 타고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아하. 신기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아시아계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뭐 한국 사람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만일 앞서 이제 강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
그 나중에 히말라야도 가시고 북극점도 가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어떤 그 산에 관한 이런 책을 읽으셨다면은 그쪽이 먼저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예. 아니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대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뭐 많이 다녔고 네. 세계 일주를 한다든가 아시아 쪽은 별로 없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최초로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신 건데 네네. 다른 나라 사람이 있었습니까? 요트를 갖고 예. 세계 일주란? 예. 미국인은 거의 한 100년 전에 네네. 예, 그 단독으로 요트로 세계 일주를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유럽 사람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또 일본 사람은 한 30년 전에 네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이제 그런 기록을 보시면서 뭔가 네. 좀 자극을 받으신 걸까요? 예, 그렇죠. 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그걸로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거를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네네. 요트 학교에서 뭐 기술 배우고 항해술 뭐 그런 거 배우고,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준비 과정이 그때 1년이 걸렸었는데요. 어허. 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예.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때 부모님, 어허. 예, 아, 요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겠다. 네, 네. 처음에는 바로 세계 일주에 도전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초전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네. 태평양을 먼저 건널 그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태평양도 굉장히 큰 바다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태평양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셨죠? 저 UCLA 졸업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출발해서 네.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오호. 예.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거리가 그때 LA에서 하와이까지 30일이 걸렸었고요. 네네. 예. 마일리지로 따지면 한 2,300마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와이에서 또 한국까지 54일이 더 걸렸습니다. 아, 그때요. 그러면 80일, 90일 예. 정도. 네. 그러니까 90일 정도를 그냥 요트 하나 타고 그냥 계속 그 태평양 바다 위를 항해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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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떠났을 때 네. 되게 힘들었던 게 요트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기초만 배웠었거든요. 네네. 대양 항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맨 처음에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네. 그래서 막 뭐 이도또 올려보고 저도또 올려보면서 실수만 봐도 정말 네네. 그렇게 배워 나갔었거든요. 아니 근데 처음 요트를 배우면요, 뭘 배우든지 간에 네네. 요트니까 이렇게 연안 항해를 한다든가, 네, 그렇죠. 뭐 되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뭐 저도 그런 거는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저보고 많은 분들이 무모하다는 그런 예, 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그때요. 그러니까 예. 요트를 타고 내가 지금 태평양을 건너갈 겁니다. 네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달 정도 네네. 그때 제가 허락받는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은 예. 당연히 제가 나가면은 큰 사고가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쵸. 어떤 부모든지 간에.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은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네. 만약에 힘들고 그러면은 제가 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정말 허락 아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미국 대륙을 뜬 게 어느 지점이었나요? LA에서 LA에서 출발해서 하와이까지. 그때 사람들이 뭐 환송도 하고 이랬나요?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허. 그때 아직도 이제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환하게 웃는 분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저를 마지막으로 아마 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겁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 표정들을 보시면서? 되게 엄청나게 겁났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단독이니까 네. 되게 외로웠어요. 망망대해에서 네. 그 느낀 그 고독함은 정말 예, 견디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고요. 네, 정말 네.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후회도 좀 했었는데 근데 예. 어차피 한일이니까 네, 마음을 네. 또 그때 다시 뭐 굳게 갖고 하와이까지 한번 가보자.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가면서 또 바다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예. 예, 혼자 있으니까 뭐 배고프면 혼자서 밥 뭐 요리해서 먹어야 되고 네네. 항해, 요트 조정, 라디오 교신 등등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 두 개씩 배워 나갔습니다. 네네. 예. 예. 네.
아니 근데 LA 향을 이제 떠날 때 그 환송 나오신 분들이 표정이 예, 어두우셨. 표정이 다 예. 우울하고 슬펐다. 예? 이게 어디 뭐 이게 죽으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었던 걱정을 많이 거잖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인 어떤 모험과 탐험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네. 야, 요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 네. 예, 정재환의 아리아리 초대석으로 넘겨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뒷이야기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어서 유튜브에서 잠시 후 2시 5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 저희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시면 정재환의 아리아리 초대석 화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오셔서 직접 궁금하신 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강동석 씨가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소통 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 예,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예, 강동석 씨의 인생은 탐험이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